처음부터도 해도 되지만 일단은 근데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네. 그거 가지고 안드로이드용을 만든다는 거니까 뭐 상관없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거는 어떤가요? 근데? 그게 그 언어가 C샵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그 프로그램 설치하고 어떻게 비주얼 한번 해볼까. 스튜디오를 설치했다는 소린가요? 근데 그거 안에 이제 자마린 따로 추가해서 그게 그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바를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C샵을 한다. 약간 근데 그거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바와 C샵은 신텍스가 거의 90% 똑같고 근데 자바를 보고 빌 게이츠가 자바보다 더 좋은 자바 같은 자바의 확장판을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게 C샵이에요. 그러니까 자바보다 C샵이 문법적으로나 활용적으로 더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C샵을 쉽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잠깐만 채팅창이 어디 갔지 이거? C샵을 먼저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 자바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뭘 먼저 하냐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고 근데 윈도우에서의 활용 측면으로 놓고 보면 C샵이 더 좋은 게 레빗 플러그인이나 무슨 플러그인을 만드는데 C샵이 좋습니다. 그래서 C샵을 추천을 하는데 C샵의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 거다 보니까 돈이 듭니다. 돈. 그러니까 C샵으로 혼자 완전히 그냥 만드는 건 돈이 안 드는데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자바는 오픈소스처럼 구글 쳐보면 원하는 모든 게 다 라이브러리로 웬만하면 공짜로 다 존재하는데 C샵은 돈 받고 파는 게 많습니다. 뭐 그래봤자 몇천 원, 몇만 원에 파는 것들인데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거를 알면 돼요. 근데 훨씬 윈도우 사용자에게 훨씬 편리한 건 C샵이고 비주얼 스튜디오 깔았나요 그러면? 네. 비주얼 스튜디오 2018? 19요. 2019? 걔는 무료죠 지금. 네. 그 비주얼 스튜디오도 원래는 되게 비싼 툴이었습니다. 근데 무료로 예전에 바뀌었고 그 무료 툴인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보면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 중에 C샵으로 하는 학생이 또 누가 있죠? 저요. 그러니까 레빗 플러그인을 쓰는 사람이 조단규 학생이랑 이상훈 학생이 비주얼 스튜디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몇을 쓰고 있죠 지금? 2015 쓰고 있습니다. 전 2019 쓰고 있습니다. 2019냐 뭐 2020이냐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은데 자 화면 보이죠 지금? 네. 네. 자 무슨 수업 시간의 일환으로서 약간 실습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자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여기에 이렇게 레이어가 있죠. 이게 지금 윈도우즈 10을 쓰고 있죠. 또는 어떤 사람은 맥 OS 10, 맥 OS X 이런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리눅스나 기타 등등 다른 OS가 있고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지금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용어는 다양한데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어서 양현정 학생은 무슨 언어로 지금 실습 진행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죠? 여보세요? 네. 무슨 언어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는 프로세싱과 뭐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아두이노, 자바, 구현 언어. 지금 질문하신 거. 네. 지금 소리가 꺼져 있다가 켜져서 다시 한번 말씀
무슨 언어로 한다 그랬죠? 프로세싱에다가 딥러닝 필요한 부분은 그 파이썬으로 넣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자, 모든 거가 동일한데 이거를 한번 화면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다 아는 사람도 있고 뭐 하면서 이거를 들은 사람도 있겠으나 일반론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의 운영체제가 윈도우 10 다 쓰고 있죠. 맥 쓰는 사람도 있고 리눅스도 있고 유닉스도 있고 많은데 자, OS가 일단 가장 밑에 있다고 치면 여러분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앱이라는 게 있는데 얘랑 이 사이에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고 지금 첫 번째로 얘기했던 C샵으로 송수림 학생이나 조단규 학생이나 이상훈 학생이 C샵을 쓴다는 건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이 사이 공간에 뭐가 있냐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을 하면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 그림을 좀 다시 잠깐만 이거를 좀 지우고 다시 얘를 좀 더 위에다 놓기 위해서 자, 그래서 윈도우 10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 첫 번째 환경이 C샵 이거는 단넷이라고 하는 개발 환경인데 이걸로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자바라는 게 있는데 자바를 하기 전에 아이고, 자바가 있고 그 다음엔 파이썬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파이썬으로 하는 사람 저요. 한 명밖에 없나요? 오케이. 자바의 경우는 버추얼 머신이 자바 버추얼 머신입니다. 그리고 C샵 단넷의 경우는 버추얼 머신이 뭐냐면 단넷 프레임워크죠. 여러분이 단넷 프레임워크가 버전 몇이 깔려있고 막 그런 걸 업데이트 한 해 만에 윈도우에서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고 단넷 프레임워크는 일반적으로 윈도우 10에서 가장 잘 돌아갑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은 저도 좀 아까 깔았는데 윈도우 10에 자바 버추얼 머신도 있고 맥의 자바 버추얼 머신도 있고 리눅스의 자바 버추얼 머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맥에서도 되고 윈도우에서도 되고 리눅스에서도 되고 특히 맥을 쓰는 사람들이 자바로 많이 개발을 합니다. 근데 윈도우만 쓰는 사람은 단넷 프레임워크가 기본으로 깔려 있고 또 추가 업데이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로 개발을 하게 되면 윈도우에서 좋은 거지만 맥이나 다른 거에서는 할 수는 있어요. 다 버추얼 머신이 나와 있고 다 환경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 그걸 뭘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IDE라고 합니다. IDE. 자,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그러니까 통합 개발 환경 우리말로. 그래서 C샵 단넷을 쓰는 사람은 이걸 뭘 쓰냐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유료 프로그램이었었습니다. 원래 되게 비싼 프로그램. 근데 지금은 무료라서 아까 2015, 2018, 2019 이런 걸 무료로 다운받아서 쓰면 되고 이거에서 컴파일을 해서 즉 빌드를 해서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만드는 건데 이거 사이에 또 있을 수 있겠죠. 어떠한 앱 플랫폼 플랫폼이 F 맞나요 이거? P인가? 네. P? 네. 플랫폼이 P인가요 P? 오케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있고 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레빗이라는 게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플러그인을 여기서 만들면 여러분이 결국 신경 써야 될 건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그런데 윈도우가 되게 강력한 윈도우 10이 있고 단넷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빌 게이츠가 20년 전에 만든 이게 20세기의 역작이라고 빌 게이츠가 아주 강조했던 그런 겁니다. 물론 지금이야 뭐 더 좋은 게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여전히 강력한 거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엄청난 IDE가 있고, 레빗은 이거와 직접 상관은 없으나 레빗이 이걸로 만들 수 있게 개방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A라는 툴을 플랫폼으로 쓰고 싶은데 걔는 .NET, C#,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거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물론 레빗을 만들 때는 .NET으로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얘네들은 예를 들어 C++ 가지고 짜거나 더 고수준의 언어로 기계어로 강력한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API라는 거를 얘로 쓸 수 있게 개방을 해준 거죠. 이거 개발자가. 그래서 돈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좋고 비싼 프로그램일수록 저런 거를 따로 추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레빗같이 오토데스크에서 신경 쓰는 이런 프로그램만이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죠. 웬만한 프로그램은 이런 환경 자체가 없어서 플러그인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라이노의 플러그인은 그러면 뭘로 짜느냐? 걔도 무슨 라이노에서 쓰는 스크립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라이노를 만든 언어인 뭐 C++ 같은 언어로 아마 만들 겁니다. 또는 뭐 다른 언어. 자바로 애초에 짠 프로그램이라면 자바로 플러그인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그러면 파이썬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파이썬은 개발을 이걸로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나 이 기본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윈도우 10이나 맥 OS X나 리눅스나 다 파이썬이 돌아가게 하는 버추얼 머신에 해당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거의 이름이 무슨 뭐 아나콘다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뭐 여러분이 더 잘 알겠죠. 그 버추얼 머신 환경이 있기 때문에 파이썬도 마찬가지 자바처럼 윈도우, 맥 OS X, 리눅스 다 돌아갑니다. 얘도 물론 다 돌아가지만 얘가 그 부분이 더 뭐 좋아서 아마 이런 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DE 환경도 지금 파이썬 코딩은 뭐로 하고 있죠? 파이썬 코딩 뭘로 하고 있죠 지금? 저 코랩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랩은 근데 이거는 인터넷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이고 일반적으로 아나콘다였나? 파이썬 코딩? 파이썬으로. 파이참? 네. 자, 이러한 IDE에 해당하는 이런 툴을 써서 파이썬을 코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웬만한 플러그인 제작은 파이썬도 지원을 합니다. C#뿐 아니라 비주얼 베이직 .NET도 지원하고. 그래서 여러 언어로 이런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 제가 파이널로 만들려고 한 게 그래서 플러그인이 적합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바를 가지고 독립 프로그램, 스탠드얼론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IDE는 자바는 뭘 쓰냐면 이클립스라는 걸 거의 많이 씁니다. 이클립스. 저도 이걸 쓰고 그리고 자바 버추얼 머신인 JDK, JSE 뭐 이러한 거를 오라클사에서 다운받아서 윈도우용을 깔죠. 맥에선 맥용을 깔고 그래서 이런 환경을 거치고 특정한 플랫폼이 딱히 있으면 그걸 쓰면 되지만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만들어야 될 영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수림 학생에게 자바로 하지 말고 다른 거를 알아보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였죠. 자, 그 다음엔 얘네들과 살짝 별도인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ID라고 지칭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거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DB, 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 오라클이라는 게 있고 이건 이제 기업용입니다. 우리는 일반인들은 접할 기회가 많이 없고 제가 많이 쓰라고 하는 건 MS SQL 서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MySQL이라는 게 흔히 쓰는 공짜 이건 무료입니다. 이것도 개인이 쓸 때는 무료입니다. 예전에 이것도 되게 비쌌어요. 몇 천만 원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얘도 비주얼 스튜디오와 함께 공짜가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이 많이 드는데 얘네들은 지금 무료라는 소리죠. 오라클은 기업용이라서 애초부터 너무 비싸고 우리는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회사는 기업에는 전부 다 이걸 쓴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DB를 쓰려면 이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거쳐서 여러분이 어떤 언어로든 구현을 해서 만들면 되는 이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제가 구별을 굳이 하자면 가장 최신이면서 가장 개발하기도 상대적으로 쉽고 개발한 뒤에 효과도 좋은 게 바로 웹 구현입니다. 웹.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해서 송수림 학생이 알아봤다고 하는 그 통합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있는 거고 제가 얘기했던 건 그건 아닙니다. 유명한 건데 또 뭐가 있냐면 웹 앱이라고 해서 요즘엔 스마트폰 앱이나 심지어는 PC용 앱도 웹을 기반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웹에서 쓰이는 언어가 기본적으로 HTML이었는데 HTML 말고 요즘에는 HTML5, AJAX 이래서 자바스크립트와 XML을 이용해서 정말 웹에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기능을 돌아가게 구현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웹브라우저에서 제가 이거는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따노스로 검색을 하면 이 웹페이지가 이렇게 구글 검색창에서 나오죠. 근데 구글은 웹페이지를 만들 때 인간이 짠 코드가 아닌 이 소스를 보면 이 소스 보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스가 나오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 거의 프로그램 만들듯이 웹페이지를 코딩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이버로 만약에 가서 자, 네이버의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스크립트 소스를 만든 HTML이기 때문에 사람이 타이핑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코드로 만들어집니다. 네이버의 소스를 보기를 해보면. 바꿔서 얘기하면 네이버는 웹 개발자가 타이핑을 해서 코딩을 해서 만든 거고 구글은 인간이 아닌 것들이 만든 거죠. 코딩을. 웹페이지인데도. 보여지는 화면은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이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코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노스에 보면 이스터 에그가 있어요. 요 장갑을 치면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딱 치면 검색 결과의 반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 구글 개발자가 장난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재밌으라고. 그러니까 검색 결과의 반을 그냥 무작위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검색 결과가 지금 10, 100, 1000만, 10만, 100만, 5천만이었는데 정확하게 반인 2,900만으로 딱 줄여버립니다. 이렇게. 반을 없애버린 걸로. 자, 이거 말고 또 내가 아는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오즈의 마법사가 영어로 뭐였죠? 위저드 오브 오즈인가? 위저드 오브 오즈를 이렇게 영어로 치면 얘도 이렇게 이스터 에그 같은 게 개발자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웹페이지인데 오즈의 마법사가 1939년에 나와서 70주년인가가 작년에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구두를 클릭하면 말도 안 되는 어플리케이션의 효과가 화면에서 펼쳐집니다. 이걸 딱 누르면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이렇게 소리가 나오면서 구글의 시계를 1939년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었죠. 그때는 모든 TV와 오즈의 마법사가 처음에 개봉할 때는 흑백이었기 때문에 흑백 TV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흑백으로 바뀌어가지고 흡사 7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얘를 다시 클릭하면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게 There is no place like home 그 말과 방금 회오리와 함께 집이 날아가는 이게 1939년에 실제 미국의 저 흑백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실제로 나왔던 대사와 그 영상 소리입니다. 걔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웹에서 구현이 가능할 거다라고 제가 학생 때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냥 웹페이지로는 DB를 이용해서 게시판에 글이나 쓰고 뭐 이런 게 다였는데 지금은 심지어는 저는 안 해서 모르지만 웹에서 무설치 게임으로 게임까지 하죠 요즘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앱을 만드는 그거는
웹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면 앱까지 만들 수 있다. 이 앱이 윈도우용 앱일 수도 있고 리눅스 맥용 앱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용 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이런 걸 쓴다고 했는데 걔보다는 처음 배우는 거라면 웹 앱을 만드는 환경에 대해서 같은 어차피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 또 다른 일례로 제가 예전에 학생 때든 제 주변에 제가 아는 개발자들은 웹 개발자는 프로그래머로 쳐주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스크립트 랭귀지니까. 자, 파이썬도 스크립트 랭귀지입니다. 얘는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안 해요. 자바는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C샵도 컴파일을 해야만 돌아갑니다. 컴파일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public static void main하고 메소드 정의하고 영어로 C샵, 자바 문법에 맞게 전부 다 써놓죠. 코딩을 하죠. 그리고 나서 build라는 걸 누르면 또는 compile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영어를 0과 1인 기계어로 다 바꿔주는 일이 바로 컴파일의 과정이고 0과 1로만 쓰여져 있는 파일이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파일은 두 종류가 존재해요. 바이너리 파일과 아스키 파일. 아스키 파일을 다른 쉬운 말로 얘기하면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읽을 수 있고 컴퓨터는 읽을 수가 없고 바이너리 파일은 사람은 못 읽지만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파일입니다. 얘는 0과 1로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얘로 변환해 주는 게 바로 컴파일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파이썬이 가장 최근에 이 중에서 개발된 언어이기 때문에 얘는 컴파일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스크립트 랭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HTML도 스크립트 랭귀지고 자바스크립트도 이름에 아예 스크립트 랭귀지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도 스크립트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컴파일의 과정이 없습니다. 다시 이걸로 돌아가서 왜 스크립트가 컴파일을 안 하느냐? 얘를 소스 보기로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자열로 나오죠. 이 문자열을 컴파일하지 않고 바로 웹브라우저가 이것도 일종의 컴파일은 컴파일이 맞습니다. 근데 메모리 상에서 컴파일을 해서 바로 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C# 코딩을 웹에서 해서 그걸 웹페이지로 전송하면 어떠한 브라우저도 걔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새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웹 기반의 환경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스크립트 랭귀지고 컴파일의 과정이 없고 파이썬도 마찬가지 없고 하지만 얘는 웹 앱도 만들고 다양한 걸 만들 수 있고 장점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 파이썬을 많이 쓴다 정도를 저는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직접 파이썬으로 뭔가 개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 반 학생들은 많이 개발을 해봤으나 그래서 저는 자바로 주로 개발을 했고 오토데스크에 있을 때 C샵으로 레빗 플러그인까지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많이 쓰는 파이썬은 개발 안 해본 거고 웹 개발은 요즘에 HTML5 또는 AJAX라고 하는 요즘의 환경에서는 개발을 안 해봤고 옛날 HTML 환경에서는 많은 개발을 해봤죠. ASP, 클래식 ASP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의 얘기로 돌아와서 개발을 할 때에는 웹 앱 기반 환경에 HTML5를 많이 봐야 되는데 사실 얘도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너무 좋아진 게 요즘에는 그 웹 컨텐츠 매니지먼트 또는 웹 디벨롭먼트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웹 개발을 하는 아이디, 요 레이어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 나와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워드프레스 같은 것도 그 중에 일종, 물론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비슷한 위계에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키미디아라는 것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라는 거 하나만 잘 쓸 수 있어도 요즘에는 개발자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완전히 뭔가 개발을 했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개발하던 사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니 위키 쓰는 거, 위키미디어 쓰는 거, 워드프레스 쓰는 거 이게 뭐 개발자라고 의아해 하는데 현실은 이거 잘 쓰는 사람이 몸값도 높고 프로그래머로
코딩 하는 사람으로 취업을 해도 돈을 월등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서. 자, 그래서 좀 장황하지만 정말 한 페이지로 모든 개발 환경을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어디서 뭔가 주워와가지고 뭔가 이런 걸 가지고 개발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뭔가 모르고 쓰는 것과 이 플로우를 안다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블라블라 .js를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방금 얘기한 웹 앱을 만드는 웹 디벨롭먼트 인바이먼트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 중에 하나인 HTML5의 언어를 써서 그 중에 하나인 자바스크립트를 누군가가 잘 만들어서 라이브러리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의 라이브러리는 다 무료입니다. 왜냐? 왜 무료일까요?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컴파일을 할 수가 없어서 다 소스 코드가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웹으로 전송을 해주려면. 그러니까 컴파일이 안 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코드로 만들어진 거를 뭔 놈의 돈을 주고 팔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웹 기반의 JS들은 공통적으로 다 라이브러리를 아무리 만들어도 다 공개돼 있고 오픈 소스. 그래서 JS로 짜여져 있는 뭐 3.js든 뭐 서버.js든 node.js든 3d.js든 굉장히 많은데 무료 소스들이 걔네들을 돈 주고 팔 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컴파일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C# 이런 거는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안 주면 누가 그걸 쓸 수만 있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돈 주고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바는 특이하게 애초에 시작이 오픈소스 그리고 뭐 자바의 정신 뭐 이래가지고 애초에 모든 라이브러리가 다 공개되어 있고 소스조차도 공개되어 있죠. 대표적인 게 자바 코드 자체를 자바로 짰습니다. 즉 여러분이 자바 JDK라는 걸 다운받으면 아 나는 자바를 쓸 수 있는 버추얼 머신을 다운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바의 모든 원문 소스를 다 다운받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바로 짜놓은 모든 종류의 로우 레벨 코드 모든 것들이 다 소스가 공개돼 있어요. 자바의 소스 언어는 블라블라 .java 파일입니다. 얘를 컴파일을 하면 똑같은 이름 .class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뭐.class 파일은 여러분이 아무리 열어봤자 코드를 볼 수가 없어요. 다 깨져 있습니다. 왜냐? 컴파일된 파일이니까. 그런데 자바를 다운받아서 보면 같은 이름으로 .java, .class 두 개씩 다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행할 때는 클래스가 실행되게 만들어놨고 이거의 소스가 뭔지 보고 싶으면 같은 이름의 .java를 열어봐라. 이렇게 자바를 개발한 사람들이 애초에 자바의 모든 걸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C#은 당연히 공개 안 해놨죠.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데 돈 받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소스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만든 C#은 다 공개할게 해놓고 공개를 해놨다면 공개가 돼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공개가 안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발 환경이 이렇게 복잡한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한다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웹 개발로 여러분이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최신의 강력한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반적인 개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다시 개발 환경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나성화 박사는 그러면 어떤 환경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은 그 레빗에서 지금 다이나모를 사용해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새로운 얘기를 또 잘 해줬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제가 크게 세 가지 해서 첫 번째는 이게 전통적인 겁니다. 컨벤셔널한 거. 그 다음엔 이거는 DB라는 걸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꼭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가기 때문에 DB의 환경을 간략하게 얘기한 거고 가장 추천하는 가장 최근의 환경을 웹을 얘기를 해준 거였죠. 그런데
얘기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환경 중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비주얼 랭귀지라는 게 있죠. 비주얼 랭귀지가 제가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죠. 여러분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면 레빗, 아래 한글, 오피스, 파워포인트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다 보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그거 대표적인 게 제가 오늘 얘기한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인테그레이티드 데벨롭먼트 인바이먼트 즉 비주얼 스튜디오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고 코랩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파이참도 마찬가지 이클립스도 마찬가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 이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러분이 깔고 실행해 보면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 컴퓨터 윈도우를 디자인할 수 있게 해놨죠.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보는 컴퓨터 화면, 이클립스, 탐색기, 뭐 그 포토샵 같은 윈도우 같이 생긴 거를 만들고 버튼도 드래그해서 만들고 그 확인 버튼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윈도우를 끄는 거, 슬라이드 바 이런 모든 거를 마우스로 GUI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구나 하고 해서 그걸 얘기했는데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환경이 한 20년, 10년 주에는 20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더 좋게 바뀌어 있을지 강력하게 바뀌어 있을지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예측이 가능한 게 일단 당장 현재도 마찬가지 근미래에는 비주얼 랭귀지로 개발 환경이 많이 대체가 될 겁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자바나 C샵을 쓰려면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거나 타이핑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자 그래스하퍼라는 거 여러분이 써봤거나 알고 있죠. 또는 레빗에서 쓰는 다이나모나 그래스하퍼 같이 생긴 환경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이 노드들을 막 연결하고 이 노드들을 가지고 막 정의를 하고 만들다 보면 여기에 이제 뭔가를 붙여가지고 막 프리뷰 윈도우도 만들어서 그래픽 노테이션도 만들고 자 이렇게 열심히 노드를 가지고 타이핑과 마우스 드래그를 같이 하고 난 뒤에 컴파일을 딱 클릭하면 빌드를 클릭하면 이 그래스하퍼 같은 데선 베이크라는 표현을 쓰죠. 베이크 굽기 하면 지오메트리가 딱 픽스가 되듯이 여기서 컴파일을 딱 누르면 여러분의 툴이 exe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현재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컴퓨터 툴을. 그래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비주얼 랭귀지로 이제 앞으로는 변화하고 있다. 수년 이내에. 그래서 10년 후에는 인공지능까지 가미가 된다면 비주얼 랭귀지가 더 쉬워지거나 심지어는 음성인식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내가 3D 인풋을 주면 3D 형상을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거야. 기본 환경 구축해. 그러면 비주얼 랭귀지에서 기본적인 3D 플랫폼과 엔진이 다 갖춰지고 여러분이 인풋이나 이런 걸 정의를 어떻게 할지 후속 작업만 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것조차도 이렇게 비주얼 랭귀지로 막 해주면 IFC 파일 임포트 해가지고 3D 뷰어에서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엔 내가 뭐 벽체만 뭐 색깔을 바꿔줄 거야. 뭐 이러한 기능을 정의를 비주얼하게 하면 그 툴이 여러분만의 툴로 만들어지고 그 엔진이나 플랫폼은 다 기존에 누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손쉽게 만드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어질 거고 더 중요한 건 이게 PC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범용으로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랑 웹에서 돌아가게 만들어줘 하면 아까 구글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오즈의 마법사 이런 게 막 소리와 함께 돌아갔듯이 웹브라우저에서 여러분이 IFC를 로드해가지고 크롬에서 열어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줄 환경이 곧 될 거라는 소리죠. 지금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사람들은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얘네들을 가져다가 우리의 도메인 날리지에 해당하는 걸 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는 소리죠. 자,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처럼 보이나 지금 너무 좀 지저분하게 한 장이 쓰여져 있는데 이 한 장이 바로 여러분의 개발 환경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 돼요. 앞으로 해야 될 내용.
자, 그래서 지금 한 명이 없고 막 좀 졸려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10분을 쉬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 명 또 올 때까지. 오케이? 그리고 네. 마저 얘기를 좀 더 진행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리뷰를 오늘 또 마찬가지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정확하게 4시 50분에 리즘. 오케이? 네. 그러면 제가 10분을 10분 후에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안 온 건가요, 지금? 와이파이 문제로 지금 아직 안 온 건가요? 네, 아직 안 왔어요. 네. 잠깐만 그러면 기다렸다가 지금 그러면 송수림 네, 지금 개발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데 개발이 될 것 같나요, 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제가 이거 수업 들으려고 2월부터 공부를 했는데, 아, 네, 근데 갑자기 이거 바꾸려니까 조금 지금 힘들어가지고. 아니 나는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결코 네, 근데 찾아보니까 다시 시작하려면 이걸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은 해서, 뭘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비주얼 그럼- 네. 스튜디오가 써봐서 이제 눈치를 챘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도 더 추세에 맞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웹 개발 프로젝트, 그래서 웹 그 HTML5나 AJAX 같은 것도 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만듭니다. 네. 심지어는 자바를 짜는 이클립스라는 툴도 C++이나 윈도우 프로그램 코딩으로도 쓸 수 있게 만들고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데이터베이스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자바도 심지어는 하려면 할 수 있고 파이썬도 아마 할 수 있고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무료니까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은 여러분이 그 렉처나 뭐 제가 알려드리는 비디오나 이런 것에서 약 20% 정도는 이론적인 부분을 해야 되고, 실제 저는 이제 하이 레벨에서 아까 일반론적인 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은 로우 레벨에서, 즉 맨 땅에 부딪히면서 implementation approach and review, 즉 여러분의 예를 들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공부하는 거, 파이썬을 열심히 해서 그 서베이해서 여러분이 구현하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헬로 월드만 하다 끝나면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대한 리뷰나 전공 관련한 내용을 마찬가지 같이 봐서 이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파이널 프로젝트라고 얘기한 게 이제 30% 이렇게 표현을 했으나 사실 얘는 뭐 동일한 거죠. 똑같은 거죠. 이걸 더해서 80%의 로드는 여러분이 말 그대로 구현을 하는 데에 투자하면 됩니다. 이 구현의 방식을 제가 수업 슬라이드에 보면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알려줬었죠. 이렇게 스탠드얼론을 개발하는 것, 파이썬도 마찬가지, 자바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팀 학생들 중에는 일단 파이썬 개발자가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엔 C샵과 비주얼 스튜디오로 레빗 플러그인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 지금 있죠.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웹 기반의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웹 앱이라 그랬죠. 요즘엔 이게 구별이 없으니까. 웹을 잘 만들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앱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 환경을 저는 말씀을 드렸고, DB는 사실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왜 여기에만 써놨냐면 웹 개발은 DB 없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은 DB를 따로 안 써도, DBMS를 따로 안 써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쓴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 쓰인다.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통계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1번 스탠드얼론 어플리케이션을 데모하는 용으로 구현을 하는 사람이 지금 한 명? 신은서. 네. 한 명인 거죠. 그 다음엔 이걸로 레빗 플러그인이나 레빗 플러그인이 아니어도 어쨌든 비주얼 스튜디오 쪽으로 개발을 하는 사람이 이상훈, 송수림, 조단규 학생 3명인가요, 그러면? 네. 자, 개발 환경도 그렇고 지금 오늘 픽스를 해야 되는 건 양현정 박사과정이랑 나성화 박사과장이 주제에 대한 내용도 많이 우리가 얘기를 했었으나 좀 더 확실하게 픽스를 해서 그게 픽스가 되면
이 환경이 솔직히 상관은 없으나 그래도 뭘 할지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개발 환경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자바에는 클래스가 있고 사실 오늘 주제는 객체 지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객체 지향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그다지 어렵긴 하지만 뭐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으로 충분히 뭔가 어느 정도 가름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 프로젝트 리뷰를 하는데 2명의 학생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나성화 박사과정부터 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 리뷰를 해서 뭔가 픽스를 하고 제 커멘트를 듣고 픽스를 할 수 있게. 자, 어디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6주차 어사이먼트에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 화면 공유를 해도 되고. 네, 제 화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 알아서 하면 돼요. 내가 중지했으니까 공유. 네, 저는 지난주에서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은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ER 다이어그램을 이제 다시 이제 재작성을 했습니다. 네,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이제 오피스라는 이제 공간 개체를 중심으로 1인용 워크스테이션 이제 지능형 복합 개체를 오피스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개략적인 ER 다이어그램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딩 부분은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레빗 환경에서 일단은 다이너모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간 복합 개체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쳐진 부분이 이제 그 공간 개체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복합 개체를 이제 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금 스터디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구현하고 싶은 거는 이 다이너모 이제 이걸 통해서 레빗 플러그인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그 웹 앱에서 유저가 입력하는 부분을 웹 앱을 통해서 이제 작성을 하고 그런 데이터를 이제 DB에 저장해서 그 DB에서 다시 레빗으로 보내는 그런 작업 흐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PPT 파일에서는 다이나모 내용은 안 나오지만 네. 자,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의 핵심이 그 복합 객체라는 건데 지금 복합 객체를 정의한 게 아까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이렇게 있고 아이고,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고 잠깐만 이게 테이블 있고 뭐 의자 있고 이렇게 이런 거를 복합 객체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아까 그 뭐 바닥판을 이렇게 어느 정도 넓이로 했을 때 요 테이블과 의자 세트가 뭐 몇 개가 놓여지고 하는 자 걔를 다이나모로 구현을 하고 테스트해 보는 거는 좋은데
복합 객체를 얘기할 때 지금 대상으로 삼은 게 오피스의 평면에 들어가는 요 복합 객체를 이제 대상으로 했는데,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게 이 오피스의 워크스테이션의 복합 객체라고 하는 게 뭐 의자, 테이블, 뭐 책상, 뭐 파티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얘네들은 그래봤자 모든 게 다 가구의 객체인 거고, 좀 더 여기서 진짜 지능형 복합 객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이종 객체들. 그러니까 오피스의 객체들은 아무리 많고 복잡해봤자 컴포넌트, 가구 컴포넌트들의 조합일 뿐이라서 얘를 그냥 하나의 객체라고 그러면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연구실에서 예전에도 했던 건데, 자, 이렇게 거대한 평면이 있고 이렇게 중앙에 복도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홀, 계단까지 코어가 있고, 여기가 이제 호텔이든 아니면 뭐 그 오피스든 여러 실들이, 룸이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룸 안에 이게 만약에 오피스다, 그러면 이 오피스에 필요한 모든 객체들이 같이 들어가는, 즉 워크스테이션만 대상이 아닌, 오피스 안에 워크스테이션이 물론 메인이긴 하지만 걔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더 좋은 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곳에, 아파트는 사실 좀 큰 거고, 이게 만약에 1인 주거 유닛이라고 치면 여기에 가구만 있나요? 아니죠. 화장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아무리 방이 하나지만, 그리고 부엌 공간도 있죠. 취사 공간도 있고, 그리고 이거 하위에 또 어떠한 가구 같은 게 또 있고, 컴포넌트도 있고, 또 창문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최소 창문 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창문 오브젝트, 그리고 룸 오브젝트, 컴포넌트 오브젝트도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 하위에 들어가는, 이게 진정한 복합 객체인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요 의자와 테이블 이 수준이라면 요 정의 안에서 딱 요만큼만 얘기하는 겁니다. 요만큼만. 그렇죠. 물론 오피스가 뭐 중요한 거고 사무 공간이 뭐 굉장히 연구 대상이고 이거는 알겠는데,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현재는 오피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어떠한 종류의 건축물의 복합객체도 커버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목표를 세워서 해야지, 만약에 그러면 이걸 성공적으로 잘 만들면 내가 방금 얘기한 주거 유닛에는 쓸 수 있나? 못 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일반화를 어디까지 하느냐, 즉 지금 만들 소프트웨어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거는 너무 일반화가 심하게 된 거고,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거는 너무 작게 된 거죠. 굉장히 적정 수준에서 일반화가 돼서 목표로 삼을 만한 건 이런 거죠, 이런 거.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근데 본인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지난 시간부터 내가 그 UML에서, 아니, 오피스의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전문성이 어마어마해서 그거에 대한 브레이크다운을 이렇게 정교하게 잘 해놨다. 그래서 이거 만든 걸 가지고 진짜 허먼 밀러나 퍼시스에 팔아먹을 수 있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해도 좋겠으나, 그냥 일반인이나 그냥 사무실 사용자라면 누구나 비전공자도 알 수 있는 내용 가지고만 하는 거라면 과연 쓰임새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합 객체라는 거를 정의를 먼저 공부를 하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복합 그 객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정의를 좀 더 하기 해본다면, 즉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해본다면 오피스가 아닌 어떠한 실의 평면, 어떠한 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일반화를 하면 남는 게 실이라는 정보만 남는 거죠. 그러면 그게 1인 주거 유닛 실일 수도 있고 사무실일 수도 있고 어떠한 종류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걸 대상으로 해서 정의를 해놓고
현재 데모의 대상은 오피스로 해도 되지만 사실은 이걸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게 방금 얘기했듯이 이거 밑에는 굉장히 다른 2종 객체들이 등장하죠. 2종 객체들이. 근데 본인이 얘기한 거에서는 2종 객체가 뭐 있죠? 가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IFC나 빔 안에서 가구는 IFC 프록시나 IFC 무슨 컴포넌트 오브젝트 이런 걸로 정의가 안 돼요. 근데 얘는 IFC 윈도우, IFC 월, IFC 룸, IFC 컴포넌트도 나오고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는 거죠. 자, 주제 내용에 대한 접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저는 굳이 한다면 주거 유닛에 대해서, 왜냐면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게 많아요. 뭐냐면 예를 들면 1인 주거 유닛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은 면적이 어떻고 침대 하나, 뭐 하나, 책상 하나, 뭐 하나, 화장실 하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본인이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산다면 그 정도 최소화되어 있어야만 들어가서 살지. 화장실이 막 복도에 공용 화장실이거나 없고 침대도 없고 그냥 진짜 고시원처럼 진짜 빈민 고시원처럼 돼 있다. 겨우 한 명 누우면 끝이다. 그런 데서 들어가겠어. 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는 복합객체고 뭐고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1인 주거 유닛은 이미 서울시 조례라던가 기준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활용할 리소스도 많고 해서 쓸 수 있으면 동시에 여러 가지 객체들을 넣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오피스에 대해서 뭔가 꼭 해야겠다라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접근도 약간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피스 평면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사무용 가구를 중심으로 또는 사무용 워크스테이션을 중심으로라고 제목을 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설사 그렇게 똑바로 달았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얘기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크게 안 바꾸면서 이종 객체를 다루는 진정한 복합 객체로 다루는 게 주거를 바탕으로 1인이나 2인 뭐 이런 그러니까 원룸이나 오피스텔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를 대상으로 거기에 이런 의자 테이블 들어갈 수 있죠. 당연히 이것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아까 그렸던 이 네모 파란색 네모가 다이나모에서 정의한 그것이 요 프라이빗한 요 1인 주거 유닛의 평면 안에 저 네모가 해당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전체 이걸 리모델링 한다고 쳤을 때에 요 유닛이 10개가 배치될 수도 있으면서 하나의 배치 내부에는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이 정도 나와야 이게 지능형 복합객체라는 빔 기반의 지능형 복합객체라는 타이틀을 붙였을 때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네, 네. 자, 그리고 개발 언어는 아까 다이나모를 써서 뭔가를 했는데 다이나모도 물론 훌륭하죠. 레빗에 붙어서 플러그인을 개발하기에도. 그러나 레빗 플러그인을 개발하는 단넷 C샵으로 플러그인까지 가야지 아마 뭔가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할게요.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요약을 하면 복합 객체에 대한 정의가 지금처럼 워크스테이션에 테이블 막 이런 것만 국한하지 말고 예를 들면 1인 사무실 또는 1인 주거 유닛 또는 1인 병실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이 안에 들어갈 객체인 거죠. 자, 레빗을 써봤으니까 레빗에 이렇게 벽체 아이콘 클릭하면 벽체 객체 만들죠. 창문 객체 누르면 창문 객체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레빗에 윈도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거 유닛 객체 이런 말이 있어서 걔를 딱 클릭하면 마우스를 딱 가져다 놓고 보면 마우스 안에 침대, 화장실, 창문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객체가 무겁게. 그래서 평면도 상에 어떠한 공간에다 딱 클릭하면 걔네가 알아서 벽이든 어디든 갖다 붙여서 적당한 위치에 딱 레이아웃이 돼서 만들어지거나 어떤 공간에 클릭하면 이 실은 1인 유닛이 요구하는 최소 면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모델링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거지로 때려 넣어서 모델링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던가. 또는 너무 넓으면 이 유닛은 1인 유닛의 면적 레인지에 벗어나서 너무 넓기 때문에 요 1인 유닛이 한 3개 정도 모델링이 될 수 있습니다. 3인 유닛으로 바꿔서 모델링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던가.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복합객체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예. 그래서 복합객체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내가 얘기를 계속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대상이 오픈엔디드여야 된다. 사무실에 국한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두 번째로 나의 구현 대상을 명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개발. 구현 대상을 왜 명시하냐면 이게 바로 스콥을 정하는 겁니다. 요거조차도 너무 거대한 일이고 우리 연구실에서도 많이 했었고 몇 년 전에도 했었고 몇 년 후에도 누군가가 할지도 모르고 지금도 어디선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혼자 이번 학기에 다 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구현 대상을 정하라는 건데 드립다 그냥 워크스테이션 하나만 한다 그러면 처음 이걸 모르고 한다라 그러면 너무 제한적이고 작은 거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한다면 개발의 범위도 명확하게 나올 거고 실제 학기 안에 최대한의 맥시멈의 구현을 가능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다시 하자면 이 이론적인 정의를 똑바로 하고 대상을 정확하게 만들 때 나의 추천은 주거 유닛입니다. 왜냐? 방금 얘기하는 워크스테이션 가지고 백날 해봤자 그건 가구 컴포넌트 밖에 없어요. 예. 거기에 창문도 없고 화장실도 없잖아요. 워크스테이션에. 화장실이 달려있으면 안 되지. 워크스테이션에. 자, 이러한 개념 때문에 주거 유닛을 나는 얘기한 거였고 면적으로 치면 이거랑 비슷할 겁니다. 주거 유닛의 요구사항이 별로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에서 사무공간으로도 쓰고 주거 공간으로도 다 같이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엔 개발은 레빗의 플러그인으로 그러면 계획을 잡고 1단계로는 다이나모로 뭔가를 만드는 거, 2단계는 C샵으로 플러그인을 만드는 것. 그래서 2단계까지 되는 거를 목표로 하되 일단 현실적으로 이 다이나모로 아까 만든 그 리소스 어디서 다운받아서 솔직히 그런 거 쉽게 만들 수 있죠. 플러그인도 예제에 보면 내가 얘기한 거 이미 들어있습니다. 벽체가 세워져 있는 실이 정의되어 있을 때 여기 안에 자동으로 뭔가 레이아웃을 쫙 해주는 거 이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습이고 리인벤팅 휠인데 우리 어떠한 연구 안에서의 리인벤팅 휠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안에서는 가능하고 거기에 플러스 본인의 알파를 만들어내면 파이널로 좋은 주제가 될 겁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할 거 있나요 또? 자, 그러면 양현정 박사과정께서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 열면 되나요? 어제 메일로 보낸 거? 네, 같은 거예요. 그거 열면 돼요. 네. 이거 올려놓은 게 같은 거죠? 네네네. 그거 오케이, 그러면 파일을 제가 열겠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지금 갑자기 제가 왜 잠시만요. 그러면은 화면 공유를 제가 할게요. 네, 잠깐. 오케이. 네. 일단 범위를 좀 축소시키면서 주제를 좀 구체화해 봤는데요. 네. 라이노 모델에서 이제 처음에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거를 제외했고 그냥 아두이노로 데이터를 받아서 3D 모델에 그 정보를 표현을 하고
그리고 뭐 창호나 문, 벽체 이런 게 움직인다면 그것도 그냥 이미지로 표현하는 걸로 해서 그냥 프로세싱을 활용하기로 하고요. 그 데이터에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뭐 시각화를 네. 그러면 스마트홈에서 시각화의 대상은 그러니까 스마트홈의 환경 정보와 거주자 정보를 이렇게 이 모델 오케이. 안에서 네, 보여주는 거를 이렇게 프로세싱으로 시각화를 하고 그 데이터의 딥러닝이 필요한 부분에는 이제 파이썬을 활용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모델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맥스 모델인데 아까 그 앱의 플랫폼이 뭐 레빗이라고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 플랫폼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노, 파이어플라이 다 없어졌고 프로세싱과 파이썬을 이용해서 네, 이런 상황과 제어 상황을 보여주는 걸로 하는 거고요. 데이터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 네, 기존 스마트홈 앱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기존과 제가 만들려고 하는 앱의 차별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기존 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은 뭐 조명기기 건설사, 통신사, 가전사, 건설사에서 스마트홈 앱을 가지고 있었고 잘 활용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주로 이제 그 가전기기의 온오프 정보를 알려주는 앱이 대부분이고 또 이제 이 삼성 스마트홈 이건 건설 쪽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가전마다 이제 가전에서 얻는 그런 데이터 정보 그리고 온오프 정보 데이터까지 같이 이제 그러니까 환경 데이터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었고 이 중에서 인공지능 스마트 쾌적이라는 그 에어컨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구현되는 걸 해본 건 아니라서 네, 일단 여기는 그냥 체험으로 예시로 올라와 있는 거고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 온도를 이제 추천해주는 그런 앱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건 현대건설에서는 이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나 이런 집 공간별로 이제 기기 그리고 그 거주자가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선택해서 이제 환경 추천을 해주는 그런 이제 이런 예시를 볼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스마트 홈 앱을 서비스 앱을 만든다면 기존 것들과 차별점으로 이제 두고 싶은 게 일단 실제 살고 있는 공간 모델 안에서 이제 가전기기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할 예정이고 온습도나 공기질 환경 이런 게 가전제품에서 얻는 것뿐만 아니라 센서를 활용해서 얻는 데이터를 이 모델에 이제 모델에서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여기 모델에서 얹혀질 때 그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해야겠지만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긴다면 뭐 비가 오는데 창문이 열렸거나 그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모델에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제안을 해주는 그런 앱으로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네 지난번에 그렸던 그림에서 네 역시 프로세싱을 가지고 모델에서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ER 다이어그램을 그려봤는데 네 다시 그려봤는데 이게 네 제가 이해한 만큼만 그렸고요. 일단 거주자, 시간, 그리고 제실 여부, 그리고 공간이 나오게 되고 공간이 이제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공기질에 관한 걸 일단 예시로 적었고 그리고 공간의 컨디션과 외부의 컨디션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두 가지 컨디션을 이제 비교하게 되고 이제 환기를 의사결정하게 됩니다. 그거가 환기가 이제 인공 환기랑 자연 환기가 이제 자연 환기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이제 데이터에서 의사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뭐 창문 온오프를 추천해준다거나 혹은 이제 공기청정기를 이제 추천하거나 아니면 제어해주는 그런 의사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사용자 패턴을 제어한 거를 가지고 사용자 패턴을 분석하게 되고 일주일에 몇 번 환기를 했는지 뭐 공기청정기로 이제 뭐 에너지 낭비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낭비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존 의사결정을 가지고 나중에는 분석해주는 그런 데이터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디지털 모델의 이미지로 시각화할 부분이 이제 다음 데이터랑 창문과 그리고 공기청정기 제어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데이터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자, 몇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일단 주제가 여기에 나오는 대로 그 스마트 홈이 주제인 거죠. 스마트 홈. 큰 주제가. 그래서 예전에 스마트 홈 앱이라 함은 말 그대로 그냥 이름만 스마트 홈이지 사실 별로 스마트하지 않거나 뭐 극히 설비 제한적인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왜 다시 부상을 하고 있고 각광받고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뒤에 저기 배경으로 나오는 저 공기청정기가 다이슨 스마트폰 앱이 있어서 다이슨에 연결을 해보면 이 방의 미세먼지 농도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쟤를 끄고 켜고 막 컨트롤 할 수가 있죠. 자동으로도 되고. 자, 그 말은 뭐냐면 IoT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나오면서 이게 인터넷 오버 띵즈 뭐 어쩌고 해가지고 물건이 인터넷에 접속이 되고 그거를 내가 액세스해서 켜고 끄는, 즉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예전에 불가능했던 진짜 스마트 홈의 어떠한 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고 키가 된 거죠. 그래서 스마트 홈 앱에서는 그렇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게 공기청정기, 조명, 난방 관련한 기기, 설비, 환기 시스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연결해 놓은 어떠한 센트럴 컨트롤 패널, 제어판 또는 대시보드 이러한 앱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최근의 스마트폰 앱입니다. 즉 IoT 없이는 말뿐인 허울뿐인 스마트홈인 거죠. 근데 IoT 덕분에 스마트홈이 정말 가능해졌죠. 그래서 여기 보여준 거에서 나오는 삼성의 스마트폰 앱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뭐 100%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인공지능을 써서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삼성이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쾌적 기능에 인공지능 스마트 쾌적이라고 붙인 거고 저 열대야 할 때 켜놓는 것도 취침 모드를 그냥 멋지게 말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얘는 인공지능을 썼다 안 썼다 이런 거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삼성 스마트폰 앱에 있는 버튼 이름이 저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어쨌든 얘네들의 다양한 기기들이 IoT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고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기 중심으로 제어를 한다 하는 게 현재의 툴의 핵심입니다. 현대라고 해서 현대에다가 IoT 붙여가지고 하이오티라고 앱을 만든 얘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거나 여기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제어도 있고 모니터링이 또 중요한 거죠. 모니터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숫자를 읽어드리는 거. 미터링을 읽는 거. 이게 모니터링이죠. 그래서 액션을 취하게 만드는 사용자가 직접 제어를 하거나 자동으로 설정해 놓은 건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거 얘기를 잘 했는데 그러면 그 양현정 박사과정 학생이 만들려고 하는 앱의 스콥이랑 타겟이 뭐냐? 이거를 이제
내가 항상 질문을 드렸던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또 얘기한 거를 보면 여기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가스 사용량, 온수 사용량, 온도, 습도, 뭐 미세먼지 현재 나와 있는 것에 이런 내용을 더 추가를 하겠다. 즉, 저 라돈이 그러니까 뭐 센서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기존에는 보지 않던, 기존에는 신경 안 쓰던 온습도나 뭐 미세먼지 농도 이런 거나 신경을 썼으나 이제는 전혀 새로운 요소를 추가해가지고 나는 죄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게 뭐였죠? 이거를 그래서 새로운 요소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하는 접근이 하나가 있었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었나요?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뭐 다른 그렇죠. 건설사 어플에도 있었고,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라기보다 그냥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그래서 바깥- 네,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한번 다시 와 보면, 자, 이렇게 데이터가 센서로 수집이 되는데, 여기 이제 아두이노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센서인 거죠, 센서. 아두이노는 센서를 제어해서 값을 받아오는 이런 역할을 할 거고, 자,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사실 구현이 돼 있으면 좋은데, 이 부분에 구현을 초점을 두는 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그냥 가져와서 쓴다 해도 되고, 자, 프로세싱을 사용하는 이유는 시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로세싱의 결과 창인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외부에 있는 게 이렇게 로드가 돼서 프로세싱은 모델이 아니라 아까 표시한 요런 걸 표현하는 거죠, 요런 거. 모델 위에다가 뭔가 더 표현하는 거. 모델 자체를 여기서 하는 건 없고, 모델 위에다가 뭐 이런 걸 그리거나 그래프를 만들거나 아니면 무슨 막 아이콘을 띄워주거나 뭔가를 표현하는 얘만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 시각화를 하더라도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들어온 거를, 얘는 전제가 뭐냐면 실시간이라는 거죠, 실시간. 실시간 내지는 실시간을 가정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는 어떠한 액션이나 반응이나 제어가 생기면 실시간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얘는 전혀 실시간과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 분석은 언제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와 같은 레벨에 이렇게 붙어 있을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붙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오히려 실시간이 아니라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 있을 때 걔네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어떠한 프리딕션 모델이나 딥러닝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 결과가 이런 데다가 적용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화를 하는데, 또는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주는데, 또는 아예 그냥 그 제어 장치를 가동시키거나 끄거나 키거나 뭐 바꾸는데, 그럴 때 쓰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실시간이 아닌 한참 후에 많은 데이터가 쌓였을 때 걔를 분석하거나 걔를 가지고 어떠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에 쓰이는 거라서, 데이터 수집과 얘가 물론 연결은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으나 실시간이 전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얘는 완전히 두 개가 분리돼서 1번, 2번으로 논다면 2번은 별도입니다, 별도. 1번과는 별도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을 할 거냐, 1번을 할 거냐,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는 거고, 다시 이걸로 돌아와서 아까 이런 요소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좋은 이런 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어떠한 걸 추가했다. 이게 라돈이든 어떠한 특정한 거다. 걔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굉장히 아주 훌륭하다, 좋은 걸 만들었다라고 얘기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여기에서 또 하나 아이템을 추가한 것이 과연 큰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일단 저는 약간 그 의문이고, 그거 역시 기존의 기기 중심의 모니터링과 제어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크게 없고, 기존에 하지 않던 이러한 3D 모델을 기반으로, 이게 라이노든 맥스든 뭐 레빗에서 나왔던 이 모델 상에서 시각화를 해준다라는 것도 제가 예시 논문으로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에 그 많이 있죠. 이미 지난번에 그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그라스하퍼를 이용해서 라이노 평면상에서 플러그인들을 여러 개 써가지고 이렇게 온도 변화 이런 거를 시각화를 한,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논문도 나왔다고 했던 이러한 시각화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그 코멘트한 것처럼 얘의 어떠한 그 컨트리뷰션과 스코프나 이런 게 이걸로 진짜 만들어지면 뭔가 좋은 게 예측이 되는 그런 거를 기왕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코멘트로 넘어가서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자, 기존의 스마트폰 앱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되고 있다면 얘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서, 지금 물론 많이 했죠. 이렇게 프로그램 깔고 뭔가 많이 한 것까지는 좋은데, 기왕 이거 가지고 프로젝트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진행을 많이 했었다면 더 많은 리터러처 리뷰를 해서 모든 소프트웨어들을 다 이렇게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서 얘네들의 현재 모습이 이렇다라고 결론을, 소결을 내린 다음에, 그러니 소결이 나오겠죠. 뭐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 근데 나의 제안은 이거보다 뭐가 더 좋아진 또는 뭐를 뺀 이러한 내용으로 만들겠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하나의 요소 추가된 거 또 들어갈 수는 있으나 이것만 있는 거는 약하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리뷰를 지금 잘 했는데 더해서 어떠한 소결을 만들고, 예를 들자면, 자, 기존에는 기기 중심의 모니터링과 제어 중심이고 온오프 이런 거 중심이니까 나의 제안은 건축 모델을 중심으로, 기기 중심이 아닌 공간 중심으로, 건축 공간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뭐 크게 기존 것과 다를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컨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컨셉상으로는 이렇게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 모델, 빔 모델 같은 걸 쓰는 게 이제 훨씬 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불러와서 한다, 3D로. 그 다음엔 추가 요소는 예를 들면 단순한 셋 포인트에 의거해서 뭐 25도가 넘어가면 에어컨을 작동한다? 이런 걸 넘어서서 사람이 온도, 습도 같은 거는 쾌적성에 관련되기 때문에 불쾌하면 켜고 기분 좋으면 쓸데없이 전기 쓰니까 끄고 이런 걸로 쉽게 제어가 가능한데, 사람들이 인지하기 어렵거나 셋 포인트를 사람이 정의하기 어려운 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라돈 값 이런 것도 되겠죠. 또는 제3의 어떠한 센서에 의한 데이터,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는 사람이 이건 조절할 게 아니라 기계가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인간 건강이나 뭐 쾌적성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근거를 가진 중요한 아이템들을 목록을 뽑아서 걔네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이 제어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공간 중심의 환경 정보를 가지고 제어를 하겠다. 근데 단순히 셋 포인트에 의거해서 온오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환경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분석을 딥러닝을 이용해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파이썬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프레딕션 모델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서울의 아파트나 서울의 주거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런 결과가 있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입각해서 이런 제어 요소를 붙이겠다.
라고 하는 걸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붙여서 단순히 요소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요소가 기존 방식대로 IoT 방식대로 온과 오프를 제어하는 것이 단순 이게 아니라 훨씬 더 플러스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데이터 사이언스, MS 애저를 이용해서 뭐 분석한 결과라던가 아니면 어떤 논문에서 나온 중요한 환경 데이터, 라돈과 같은 이러한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흔히 센서를 설치해서 IoT 기기에서 지금 라돈 수치는 몇입니다. 이런 거 알려주지 그런 게 흔치 않듯이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는.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도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예를 들면 그러한 킬링 아이템과 킬링 센서, 킬링 데이터를 찾아서 하면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결론을 내리자면 제가 얘기한 게 지금 얘기한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으나 방법론에서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고 더 개발에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개발 환경은 뭘로 할 거냐. 일단 본인은 그 어떤 랭귀지를 쓴다 그랬죠? 프로세싱은 일단 이거는 자바랑 똑같은 언어입니다. 프로세싱과 아두이노는 자바라고 얘기했죠. 얘는 자바입니다. 근데 얘는 센서 값을 받아와서 센서 값이 인풋이고 시각화를 하는 게 아웃풋입니다. 이 역할을 위해서 태어난 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려면 파이썬을 이용해서 애저를 써야 되나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완벽하게 분리된 다른 일입니다. 이 둘 다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얘만 하면 너무 약하다고 아까 얘기했죠. 얘를 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얘를 메인으로 하고 얘를 주로 하고 메인으로 하고 서브로 얘를 간단한 최소한의 것만 구현해가지고 딱 걔만 보여주는 거죠. 요 시나리오대로 요 스토리만. 그러나 제대로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모든 인풋을 받아서 모든 평면을 받아서 모든 모델에서 모든 센서 값에 대해서 다 시각화를 해줄 수 있어야지 되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정도 개발을 하는 그 노력은 그 어려우니까 얘를 메인으로 하고 얘를 서브로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거를 예시로 보여준다면 논문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논문의 핵심 내용은 요 내용인데 논문의 본문 안에서 데모를 라돈 센서를 이용해서 어떠한 특정한 아파트 평면의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특정한 시나리오만 시각화를 하고 그거의 근거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를 증빙만 하는 거죠. 자, 제가 얘기한 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가 되나요? 전달이 네. 됐나요? 그럼 여보세요? 애저를 활용해서 누구시죠? 아, 내가 지금 수업 중인데 다시 전화를 온라인 수업. 오케이, 다시 전화 내가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오케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네. 저기 그 전화가 와서 제가 얘기한 방식이 어떤 것 같나요? 네. 하나의 킬링 아이템을 잡는 거는 네,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2번이라고 하는 게 애주어를 활용해서 애주어 파이썬 그걸 활용해서 딥러닝이 된 거를 사례를 가지고 그걸 메인으로 하는 거예요. 딥러닝이 됐다기보다는 표현을 하자면 데이터 분석을 데이터 사이언스 기법을 써서 딥러닝의 일부 알고리즘 같은 걸 활용해서 네. 데이터 분석을 해서 결과로 프레딕션 모델을 만든다. 즉 기존의 방식은 25도 넘어가면 ON, 25도 이하면 OFF. 이건 프레딕션 모델이라고 안 합니다. 이거는 디터미넌트가 있는, 즉 서멀 셋 포인트라는 게 존재해서 그걸 넘어가면 ON이고 그걸 안 넘어가면 OFF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을 할 필요가 없는 그냥 바이너리 불리언, ON과 OFF만이 존재하는데 셋 포인트라는 게 존재하는 지금 아까 보여준 모든 그 툴은 그거 기반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프레딕션 모델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인공지능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모델인 거죠. 그래서 확률론에 입각해가지고 몇 도가 넘어가면 반드시 켜지는 게 아니라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에는 뭐 60%의 확률로 이걸 켤 수 있다. 뭐 이러한 비슷한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요소, 온도가 셋 포인트가 온도로 돼 있는데 온도가 아닌 다른 요소, 예를 들면 습도가 몇 퍼센트가 되면 확률론적으로 이게 작동을 하는 걸로 학습이 됐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쓰이지 않았던 다른 값을 이용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걔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IoT를 기반으로 온도에 입각해서 에어컨을 끄고 켜는 건 알고리드믹하게 이미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건데 데이터 기반으로 프레딕션 모델을 만들면 온도를 몰라도 또는 온도와 상관없이 다른 값을 이용해서 끼고 켜거나 끄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뭔가 구현을 시도해가지고 얘가 적용이 스마트홈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기존의 스마트홈 제어판, 제어 앱 이런 것과 차별화된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 또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로 하고 부로 이걸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를 프로세싱이든 뭐든 뭘 써든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방식이든 쉬운 거든 웹으로든 스마트폰 앱으로든 볼 수 있지 않나. 네. 의견 있나요? 질문이나? 근데 모델은 그럼 3D 모델이 지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 그냥 데모 이미 시나리오에 의해서 쓸 3D 모델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면 데모를 못 하는 거죠. 3D 모델이 모델 있어야죠, 위에 이게. 이미지로 표현되니까 그 모델 이미지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델이 있어야 되나요? 만약에 모델 이미지 2D, JPG 이미지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면 얘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2D 이미지만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라면 기존에 이미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 공간 중심으로 이러한 프레딕션 모델을 써서 지능적으로 뭔가 그 디지털 트윈 같은 걸 써서 하겠다 한다면 좀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평면도 이미지만 갖고 하면? 평면도가 아니라 이 3D 모델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막 움직이거나 이럴 필요가 이미지 3D 이미지가 뭐 창문이 닫힌다면 닫힌 이미지가 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이제 모델이 막 돌아가고 이런 개념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의 포인트를 잘 이해했다면 그런 질문은 안 했을 텐데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래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면 걔는 전혀 별도라는 거죠, 이거랑. 그래서 이 개발이나 이 연구가 값어치를 가지려면 기존의 시각화보다 더 개선되거나 더 나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한 대로 이미지로만 그냥 그러면 데모만 할 거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건데 그렇게 되면 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능은 한데 너무 약해 보이거나 너무 이런 부분이 좀 이거에 묻혀버리게 되겠죠. 너무 기존의 방식대로만 했으니까. 또는 약간 페이크를 수도로 만들었으니까, 수도. 이 수도라는 뜻이 그 페이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애초에 주장했던 게 프로세싱을 쓰는 이유는 이게 프로세싱이 자바 3D로 3D를 시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델링 프로그램은 어떤 거 써야 돼요? 그건 뭘로 만들든 상관이 없죠. 이건 모델링 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만든 DWG 3D가 있다. 그러면 프로세싱에서 DWG를 로딩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걔를 쓰면 되고 없다. 그러면 다른 플랫폼을 쓰면 되는 거죠. 심지어는 레빗에서 이걸 레빗으로 만든 3D 모델을 레빗의 플러그인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만약에 JPG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웹 기반으로 그냥 해도 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다양한 JPG 이미지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리저리 돌려보거나 아니면 뭐 창문이 열리거나 뭐 닫힌 거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다 JPG로 로드를 해놔야 되겠죠. 근데 그건 현실에선 그렇게 쓰면 좀 그 말이 좀 안 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모델을 사용할 거고 이건 3D 모델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각화를 하는 것만이라도 일단 가정을 한다면, 가능하다라면 지금 선택을 잘 하세요. 프로세싱이든 뭐든 어떠한 플랫폼을 써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모델을, 스마트홈이라고 지정한 이 모델을 로드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라도 지금 해놨다면, 또는 곧 할 거라면 주와 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reinventing wheel이라는 거죠. 내 포인트는. 이걸 주로 한다면 reinventing wheel은 아닌 거고 contribution이 분명히 생기고 이건 논문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이게 주가 되면 이런 논문 이미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연구실에서 4년, 5년 전에 쓴 것도 비슷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메인이 됐을 때 강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계속 많이 얘기했죠. 기존에 쓰지 않던 어떠한 값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셋 포인트를 지정해야 되는 것들만 대상이었었는데 기존에는 아니다. 더 나아간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거는 건축이나 실내 환경을 아는, 전문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이고 딱 어울리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 및 다음 주가 아니어도 그 메일로 보내서 나도 그래서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얘기한 거였고, 또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다른 학생 중에서 지금 리포팅이 필요한 사람, 사실 지금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송수림. 네. 화면 공유를 할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디벨롭이 어떻게 됐는지 프로그레스를 얘기할 수가 있나요? 지금? 그게 이번 주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깔면서 그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충돌을 해가지고 설치하는데 오래 걸려서 이제 이번 주는 환경 설정을 열심히 했다. 네. 그래서 코딩은 비주얼 스튜디오 깔고 뭐 헬로 월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해본 걸로 코딩을 발음한다. 오케이. 아니 그 정도를 진행해도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단규 학생은 뭘 했죠? 저 이번 주 프로세스가 되게 조금밖에 못해서 리포트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은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경 세팅 계속 이어서 하고 딱히 결과물이 나온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환경 세팅만 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하고 이상훈. 네. 저는 그 하드웨어 환경을 그 iOS 환경으로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핸드폰에서 시연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내용은 아이폰에서 했다는 건가요? 아이폰 앱으로? 네, 맞습니다. 내용은 객체 인식 그거 말고 평면을 인식하는 그런 걸 간단한 데모를 했습니다. iOS에서 그거를 아이폰이라서 iOS로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아이패드 프로 그것도 대비해서요. 그냥 iOS 환경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개발 환경에 대해서 오늘 초반에 슬라이드로 써가면서 이걸 설명을 했는데,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여러분의 개발 환경이
주로 지금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서 C샵이나 아니면 파이썬을 써서 플러그인 형태나 아니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고, 웹을 개발하거나 하는 사람은 그 많지가 않은데, 자, 웹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시간 슬라이드에 있었는데, 자, 워드프레스닷컴에서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이제 다운받거나 뭐 이런 시스템도 있고, 미디어 위키, 이런 위키피디아 만드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 뭐 이게 옛날에 캡처된 이런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3D 지오메트리를 다루는 거는 오늘도 방금도 얘기한 여기에서 이 3D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3D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시각화하고 만드는 이런 거는 미분 적분까지 들어가는 로우 레벨로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이거를 내가 추천을 하고 권유를 했던 이유는, 물론 파이썬으로 이거를 데이터 사이언스와 딥러닝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MS Azure라는 게 MS Azure 머신러닝 툴, MS Azure 머신러닝이라는 이게 뭐죠? AID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거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 무슨 얘기냐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만 접속을 하면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웹 앱이라는 소리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회신 아주 칼을 갈아서 엄청 잘 만들어 놓은 거죠. 다른 경쟁사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MS Azure 머신러닝 툴은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웹에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고 결과도 나오죠. 그런데 뭐 3D 이러한 툴을 보여주는 이런 건 없죠. 하지만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고, 웹으로 퍼블리시를 하면, 자, 내가 만든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나의 주소에. 예를 들면 뭐 이진국.com 이런 주소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웹페이지를 구축을 해놨는데, 여기서 만든 내용이 내가 만든 페이지 안에 중요한 소스로 딱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두면, 이 웹페이지는 누가 보면 그냥 홈페이지, 웹사이트인 줄 알겠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강력한 어떠한 분석 결과로 프레딕션 모델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웹페이지지만 굉장히 강력하고, 보여지는 플랫폼도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고 크롬에서도 볼 수 있고 맥에서도 볼 수 있고 안드로이드 래퍼를 써가지고 안드로이드 앱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돌아가고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MS Azure 머신러닝 툴에서 퍼블리시를 하면 아예 독립 사이트로도 만들어져서 내 사이트랑 같이 병행해서나 아니면 합쳐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나 자바나 파이썬 같은, 파이썬은 물론 써야 되지만 복잡한 스탠드얼론이나 플랫폼을 안 쓰고도 굉장히 좋은 구현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됩니다. 얘를 쓰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다고 한 것들은 주로 이렇게 스탠드얼론 개발하는 것과 이 비주얼 스튜디오 플러그인 개발로 나눠졌었는데, 저는 웹으로 만드는 이런 환경, 웹으로 만드는 환경, 이것도 추천을 하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전에 수업을 할 때 듣던 학생들도, 전혀 코딩 못하던 학생도, 도시공학과 학생도 이걸로 했더니 엄청난 걸 만들었고, 그 만든 결과로 지금 럿거스였나? 이름 까먹었는데 그 미국의 좋은 학교로 박사 유학을 어드미션 받았습니다. 코딩 한 번도 안 해본 학생이었는데, 근데 그 학생은 도시공학과였어요. 그래서 웹을 서치를 하더니 ArcGIS라고 여러분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는 이거 잘 안 쓰죠. 근데 ArcGIS라고 하는 GIS 툴이, 얘네가 회사가 뭘 만들어놨냐면 웹 API를 만들어 놓고, 웹 API로 네가 홈페이지 만들 때 우리의 엔진을 API로 쓰게 공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홈페이지에 ArcGIS의 강력한 기능을 막 띄워서 지도가 막 나오고 엄청난 DB를 쓸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때 그 도시공학과 친구가
ArcGIS의 웹 API를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다 HTML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있어 보이게 시각화 같아요. 그래서 그 지도 앱을 ArcGIS를 이용해가지고 막 미국의 지도를 막 띄워놓고 막 포인트를 막 시각화를 한 다음에 어떠한 분석 결과를 차트로 막 만드는 이런 웹페이지를 되게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 친구가 코딩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복잡한 C#, 파이썬 쓰지도 않았는데 가장 쉬운 HTML 정도만 열심히 썼는데 나온 효과가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좋게 나왔죠. 왜냐? 당연하죠. ArcGIS 회사에서 준 걸 갖다 썼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 걸로 만든 논문과 개발 구현 결과를 가지고 어플라이를 했더니 미국 좋은 주립대에 어드미션을 박사과정을 받아서 돈 받고 나가게 돼서 유학 나가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막 생각이 났다고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어드미션 받고 장학금 받은 건 아니나 뭐 그거 덕분이라고 그 친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것에 뛰어들어서 챌린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제일 쉬운 건 이거라는 소리고 결과로 나온 것도 여러분도 이번 학기 말에 느낄 수 있어요. 누군 이걸 가지고 했는데 나는 정말 어려운 거 가지고 했는데 안 예쁜 거, 이상한 거, 남이 다 해놓은 거 겨우 하나 만들었는데 저 친구는 딱 봐도 너무 화려하고 멋진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가서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개발을 저 포함해서 아무도 타고나면서 태어나면서 잘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하는 건 이거란 소리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그 프로젝트, 시각화해서 IoT로 해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웹 기반으로 나온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웹으로 3D든 평면도든 2D든 이미지든. 예를 들면 호갱노노라는 사이트 알죠? 그게 이제 집값, 아파트값 보여주는 건데 걔네들이 평면도 쭉 이미지로 보여주고 하는데 베이스는 맵을 API를 돈 주고 사서 그 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호갱노노가 지도를 막 엄청 내비게이션하고 찍어서 아파트 평면 보고 와 대단해 보이지만 지도와 관한 건 단 1도 걔네가 한 게 없어요. API 돈 주고 사서 네이버 지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카카오 지도든 뭐든. 그러니까 강력해 보이는 거죠. 걔네가 한 일이라고는 아파트 값의 DB를 만들어서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를 계속 열심히 DB 서버로부터 보내줘가지고 내가 클릭한 아파트가 얼마인지를 시세만 보여주고 추가적으로 그것도 네이버 API를 샀어요.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평면도를 사가지고 걔네 거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걔네가 한 거는 아파트값 DB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하나밖에 안 만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강력해 보이죠. 그 방식을 쓰는 게 바로 요 2번 방식이고 물론 다른 것들에도 그거 충분히 쓸 수 있어요. C#, 비주얼 스튜디오, 파이썬 내가 얘기한 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개발의 로드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와 객체 지형 개발 이런 거를 지금 슬라이드에 있고 슬라이드 내용은 정작 제가 2페이지로 축약해서 설명을 했는데 웹에 대한 환경은 제가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의 프로그레스를 더 만들고 다음 주에는 숙제로 웹 API에 대한 내용을 슬라이드로 얘기하면서 과제로 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게 웹 API로 이미 많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죠. 저는 웹 API를 써서 개발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쉽고 효과가 좋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다른 내용, 아무 수업 관련 어떠한 내용이든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하세요. 지금 없나요? 오케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종료를 하겠습니다.